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전공이나 학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선호기업을 가고자 한다면 보완은 어렵다. 이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학교 교육이 아니라 이제 직업 교육인 건데, 경쟁률이 높은 기업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심사를 해보면 학교 교육도 받았고 직업 훈련도 받은 사람이 위에 올라가. 그래서 학교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직업 교육으로 메꿨다라고 인정을 받고 올라가기에는 점수가 밀려버린다. 너무너무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대기업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채용 경쟁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중전 중소로 내려야만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쪽의 직무를 탈 수 있을 거야.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서류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기간이잖아요. 네. 지금 채용 시장이 근데 많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채용 시즌이라는 것은 유효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부터 매주 취준생들을 위한 서류 전형, 자소서 작성, 면접 전형 대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그 영상 찍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걸로 말고? 그럼요. 근데 저도 이제 1년이 지나서 처음 이야기 들었던 것보다 더 물어볼 게 있지 않겠어요, 대표님? 알았어요. 네, 일단 오늘은 서류 전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여쭤볼 건데요. 우선 서류 전형의 기본적인 목표와 평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류 전형만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건 이제 전제 조건인 거지. 기본적으로 채용 설계를 할 때 조직 적합성, 직무 적합성, 신입이라고 한다면 성장 가능성, 경력이라고 한다면 성장 가능성이 아니라 성과,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겠지. 이 아까 말한 세 가지 중에 서류 전형에서 우선 평가가 되는 게 어떤 항목이라고 생각하나? 직무 적합도 아니면 성장 가능성 아닐까요? 일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써니가 말한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치고, 그러면 서류 전형에서 평가가 되는 항목들은 주로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이력서? 그렇지, 이력서지. 이력서를 구성하는 항목들은 어떤 게 있나? 인적상, 학력상, 공모전, 경험, 경력상, 더러는 뭐 직무수행 계획서도 들어가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서 개인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아서 수정이 불가한 영역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이 가능한 영역이 있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걸까?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팩트라고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이 증빙이 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이야기한 직무 적합도와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려고 할 때 서류 전형 관점에서 보면은 이력이라든지 학력, 자격증, 경험, 경력 이런 것들은 팩트 사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직무 적합도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유효한 사실이다. 그리고 자소서 직무 수행 계획서 부분은 성장 가능성을 유효하다고 하기보다는 유추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서류 전형에서는 직무 적합도를 우선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이 되는 거야. 혹시나 직무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적은 지원자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직무 적합도 평가하기 위한 항목들을 평가를 하겠지만 평가하려고 했더니 이력, 학력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 그러면 그 자기소개서라든지 직무 수행 계획서를 가지고 유추를 함께 하면서 이제 다음 전형에 올릴 사람들을 결정하게 되겠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채용 경쟁률이 높은 선호기업 같은 경우 있잖아.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정량적 요소의 판단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고, 채용 경쟁률이 낮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펙이 덜하신 분들도 지원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 이력서상의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가 좀 같이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채용 경쟁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자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도 평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평가를 안 한다는 건 아니야. 자기소개서 평가도 해. 근데 자기소개서 평가는 비중이 얼마나 되고 그 점수는 어떻게 구간을 나눌 수 있을까? 이게 지원자가 허위 작성이나 오기제하면 안 되는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측정이 조금 명확하잖아. 근데 자소서 측정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진위에 대해서는 믿고 평가하지만 요즘에 진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 GPT가 써주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실제 경험을 부풀리기도 하고 약간 극적으로 쓰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 그리고 대부분 자소서를 성실히 잘 쓴다, 사람들이. 그래서 점수차가 크게 나지가 않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점차 비중이 축소되는 느낌으로 지금 변하고 있단 말이야,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이런 것들보다 자격증 취득 하나로 메꿀 수 있는 차이가 더 크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쉽게 말해서
자격증이랑 자소서가 같이 있는 사람이 점수가 더 높다라는 거야. 자격증이 없고 자소서를 잘 쓴 것보다. 그래서 정량적인 그런 결정사항 이런 요소들이 더 강하게 작용된다라는 말이지. 자소서 평가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소서에서 점수차 나봤자 1, 2점밖에 안 나왔는데 자격증 있냐 없냐 여부가 거의 10점씩 차이 나버리잖아. 그래서 정량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아, 그래서 자기소개서 평가를 정량평가 이후에 하는 기업이 있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소개서 평가를 몇만 명씩 다 하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요즘에 AI가 조금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AI 평가한 것들을 그대로 올리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비중을 좀 줄인다거나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선발 구분과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스크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스크린 아웃이라는 개념이 있고 스크린 인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셀렉트 아웃, 셀렉트 인이라는 개념이 있어. 우선 스크린 아웃 같은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될 사람. 내 눈에 보이는 걸 아웃시켜버리겠다는 의미인 거지, 스크린 아웃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건데, 우리나라 이 고학력, 고스펙, 이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우리나라 스펙도 다 괜찮다고. 다만 이제 채용 절차를 거치면서 모든 사람을 채용 절차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스펙이 낮아서 떨어진다기보다는 다음 전형으로 올릴 배수를 제외한 대상이 스크린 아웃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야. 채용 경쟁률은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도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얼마나 경쟁률이 높을지 낮을지를 알 수가 없는 거거든. 뚜껑 열어보기 전에 알 수 없으니까 내가 많은 곳에 지원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한 곳이 내 스펙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버리면 채용 경쟁률에 의해서 내가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고, 내가 지원을 했는데 나보다 낮은 스펙에 있는 지원자들이 좀 많이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난 유리하게 돼버리니까. 근데 누가 어떤 기업에 어떻게 지원할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지. 다만 이제 선호하는 기업일수록 그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걸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래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못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채용 경쟁률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100군데 지원해라는 말이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거야. 채용 경쟁률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도 이제 물론 직무와 관련된 어떤 연관성도 없이 그런 전공을 가지고 왔다든지 자격증이 아예 없다든지 그 유사한 경험들도 전혀 없다. 이런 경우도 이제 바로 스크린 아웃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지. 이력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뭐에 왜 지원했어 하면서 이제 그냥 빼는 거야. 그러면 바로 불합격 통보가 가게 되는 거지. 그럼 스크린 2는 뭐예요? 이게 서류 전형에서 심사를 시킬 대상자를 뽑는다라는 거야. 스크린 아웃은 얘는 심사도 안 할 거야 라고 이제 한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스크린 인 같은 경우에는 심사 대상이 누구인지를 결정짓는구나 볼 수 있을 거야. 스크린 아웃보다 스크린 인이 먼저겠지. 그냥 우리가 익숙한 말로 뭘로 볼 수 있냐면 자격 요건, 뭐 경력 뭐 2년 이상, 아니면 자격증 뭐 기사 이상, 이런 것들이 스크린 인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토익 뭐 700점 이상 이런 것들도 그건 스크린 인 개념인 거지. 셀렉트 아웃이랑 셀렉트 인은 어떤 거예요? 이 셀렉트라는 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골라낸다라는 느낌인 건데, 이게 서류 전형보다는 면접 전형 단계에서 이제 확인하는 거거든. 이게 셀렉트 아웃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뽑지 말아야 할 요소를 가진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금융회사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신뢰성, 윤리의식 이런 거잖아. 금융회사 횡령 엄청 많이 나오잖아. 맞아요. 그런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셀렉트 아웃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뽑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뽑지 않는 걸 셀렉트 아웃이라고 해. 근데 반면에 그냥 반대로 또 윤리의식이 또 많아. 일도 잘하고. 그럼 윤리의식이 꼭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은 윤리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해서 아, 얘는 윤리의식이나 가치관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뽑아내는 걸 셀렉트 인이라고 한다는 거지. 불필요한 것들이 확인되면 빼야 된다. 그러면 셀렉트 아웃이고, 이건 분명히 있어야 돼 라고 해서 그걸 평가 과정에서 하게 된다. 셀렉트 인 시키는 거지. 2차 면접으로 보낸다든지 합격을 시킨다든지 그런 개념인 거야. 뭔가 채용할 때 기본 원칙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지. 나는 이런 원칙과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채용을 설계를 하고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 선발률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적절한 선발률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이 지원한 모두를 서류 전형하고 필기시험을 치고 면접을 볼 수 없는 거잖아. 기업에서 느끼기에 지원자들을 평가하기에 가장 유리한 배수. 예를 들어서 서류 전형은 약간 좀 정량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자가 얼마가 있든지 상관없어. 근데 채용해야 될 사람이 100명인 거야. 그러니까 100명이면은 30배수 정도를 필기시험을 봐. 많으면 또 50배수까지 보기도 하고, 작은 경우에는 20배수만 필기시험을 보기도 해. 그리고 나서 면접 전형은 5배수나 3배수로 이제 올린다는 거야. 그게 적절한 선발률이라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이 깔때기 필터 끼워 놓으면은 너무 이상한 사람은 빠지게 될 거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깔때기를 통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구조라고 이제 느끼는 거지.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같이 가기 위해서 적절한 선발률이 필요한 거고 단계적 프로세스라는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증분적 타당도라는 원칙이 있어. 단계적 프로세스 같은 원칙은 뭐냐면은 우리가 서류 전형에서 평가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필기시험 볼 때는 서류 전형 점수를 리셋시킨다는 거지. 한 팀이 평가가 끝났어. 그리고 평가에서 통과가 됐으면은 앞에 평가했던 순위 같은 것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전형을 올릴 때마다 약간 리셋시킨다는 개념이거든. 그리고 증분적 타당도라는 것들은 채용의 초기 단계, 서류 전형 단계 이때는 약간 껍데기 쪽에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우리 일과 관련된 교육을 배웠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다가 그 이후 단계에서 이 사람이 우리 일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배웠는지 깊이 있는 이제 심층 평가가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서 개인의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열정, 뭐 책임감 이런 역량들을 평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그 사람이 일을 하는 성과와 관련된 역량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들을 채용의 마지막 과정에서 평가를 한다는 거야. 타당도가 높은 평가를 맨 마지막에 배치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임원 면집이 실제 채용이라고 했잖아. 앞에서 껍데기만 이제 주로 보다가 하나씩 껍데기를 까면서 알맹이를 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타당도가 높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는 이 사람이 일을 잘할지 안 잘할지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어려운 건 나중에 차차 배우기로 하고요. 그럼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 같은 정성적 내용을 제외한 요소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럼 이력서에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평가가 되는 건가요? 직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스로 잡고 있는 것들이 크게는 교육사항이 있고 자격사항, 그 다음에 경험 또는 경력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교육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학교 교육만 우리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각자 도생 시대잖아. 그래서 직업 교육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교육사항은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고 보면 되고 자격증은 기존 자격증은 똑같고 그 다음에 경험 또는 경력사항도 이전과 크게 다를 바는 없어.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명을 제외해라, 전공명도 이제 쓰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학교 교육 과목명 그리고 직업 교육 과목명 몇 시간짜리 들었나 이런 것들을 관찰 하고 그 다음에 서류 전형에서 정량 평가를 할 때는 예전에는 학점 평균 평점 이렇게 점수화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점수 잘 주는 과목들 있잖아요. 교양 과목들 이런 걸 막 메꿔가지고 점수를 높인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점수를 안 매길 테니까 직무와 관련된 교과목이 뭘 들었고 몇 점인지를 이제 작성하게끔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량 평가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직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점수를 많이 주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학교 교육에서 관련된 전공 지식 배우는 것보다 직업 훈련이라고 하는 그 일과 약간 밀접하게 가르쳐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가성비 때문에 중고시를 막 먹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직업훈련이 조금 더 많이 선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훈련 포털이라고 해가지고 HRDNet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여기에서 이제 지역별 아니면은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그 훈련별 이렇게 이제 교육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 교육기관을 찾으면은 이게 100% 환급인지 50% 환급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일 배움 카드라든지 아니면은 집에 돈이나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들으면 되는 거겠지. 자격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큐넷이라고 있어. 그 큐넷이라는 게 그 퀄리피케이션 네트워크라고 해요. 자격증 네트워킹, 그냥 자격증을 모아놓은 거야. 여기서는 주로 국가기술 자격증들을 많이 이제 모아놓는 거거든. 여기서 이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지.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파헤쳐보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자기들끼리 소문으로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화 속도가 좀 빠르니까 이제 새로운 민간 자격증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따라가야 되는 게 있지. 근데 대체적으로 국가기술 자격증이 나중에 계속 유지하고 점수를 받기에는 좀 유리한 면이 좀 있긴 하다. 그 다음 이제 경험이라든지 경력사항인데 이거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 경력사항이 되는 거고 이게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경험이 없겠지. 신입 같은 경우에 특히 중고신입도 그렇고 경력이 아니더라도 유사 경험이라든지 경력도 좀 인정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교육사항이랑 자격사항이랑 경험 또는 경력사항으로 직무 적합도 수준을 회사에서 파악하려고 할 텐데 우리가 자소서도 평가를 한다고 했으니까 비중을 한 100에서 자소서가 20이라고 치고 한 80 정도가 남는단 말이지. 그러면은 사무직 신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 교육사항과 자격사항과 경험 또는 경력사항을 구분할 수 있을까? 교육 30, 자격 20, 경험 30? 그러면은 사무직이 아니라 기술직, 구체적으로 전기 분야의 신입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교육 20, 자격 30, 경험 30? 그러면 왜 그럼 이런 사무직과 기술직에 대한 평가 비중이 달라지는 거지? 뭔가 사무직 자격증은 좀 포괄적이고 기술직 자격증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일반적으로 정답이야. 네가 이야기한 거에서 교육의 포션이 한 10 정도는 더 먹고 경험은 한 20 정도 내려갈 거야. 왜냐면 대부분의 대졸자들이 경험이 많은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대졸 이후에 눈에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건 교육 수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교육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근데 우리가 직무와 관련돼서 관찰을 하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모든 직무에 획일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어떤 직무에서는 교육사항이 더 유효할 수도 있고 어떤 직무에서는 자격사항이 어떤 직무에서는 경험, 경력사항이 더 유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직무는 자격증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직무도 있는 거고 어떤 직무는 경험이나 성과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직무도 있는 거고 솔직히 교육사항은 디폴트 정도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자격증이 조금 더 많이 일과 좀 직결된다? 그러면 자격증 배점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고 교육이 좀 빠진다는 거고 그리고 자격증 아무나 다 따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경험, 경력밖에 없어. 그럼 경험, 경력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관련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기업에서 고려를 하겠어. 다만 이제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사항이 평가가 보통 제외되기도 해. 왜냐면은 일단 그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의 경험이나 성과가 조금 더 직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대표님, 신입 채용에서는 경험 사항까지는 몰라도 경력 사항은 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랬지. 신입 공채가 좀 많이 있을 때는. 그때만 해도 경력자라고 하면은 이제 괜히 그 남의 기업의 조직 문화 떼타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입을 이제 뽑기도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렇잖아. 조금 더 생산성이 빨라야 되는 거고.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경력을 좀 빼는 경우는 있는 편이야. 근데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다르지. 특히 선호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좀 손해보더라도 중고 신입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편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경력을 손해보지만 소득을 더 얻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신입 채용에서 경력이 배점에 적용되냐 하는 부분은 기업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 그럼 공모전이나 뭐 대외활동, 봉사활동도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경력이 아니야. 이제 경력이라는 건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일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경험도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증빙을 어떻게 할 건데. 이 일과 관련돼서 몇 년을 일했다, 뭐 몇 개월을 일했다, 그러면 고용보험, 그런 이제 사대보험이 들어간 것들을 주로 이제 경력이라고 이제 그 정의를 하고, 경험이라는 건 급여를 받지 않고 한 행동들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경험사항이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고, 만약에 인정을 해주는 건 정량적으로 인정한다기보다는 정성적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되겠지. 그럼 이런 경험 사항들을 어떻게 점수화시킬 수 있을까요? 되게 공식적인 행사나 이제 증빙이 가능한 것들을 횟수 혹은 등급 이런 걸로 이제 보통 측정을 하거든.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회사의 공모전 같은 것들 있잖아. 뭐 삼성에도 있고 뭐 오뚜기에도 있고 뭐 LG에도 있고 그런 공모전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그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은 보통 서류 전형이 면제가 된다거나 가산점이 조금 크게 주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 난이도라든지 그 공모전의 크기 뭐 정부에서 뭐 문화체육관광부 아니면 과학기술정통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조금 쉽게 줄 수 있겠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전공이나 학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선호기업을 가고자 한다면 보완은 어렵다.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학교 교육이 아니라 이제 직업 교육인 건데 경쟁률이 높은 기업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심사를 해보면 학교 교육도 받았고 직업 훈련도 받은 사람이 위에 올라가. 그래서 학교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직업 교육으로 메꿨다라고 인정을 받고 올라가기에는 점수가 밀려버린다. 너무너무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선호기업에서는 전공이 아닌 것들을 지원한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지. 만약에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대기업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채용 경쟁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중견, 중소로 내려야만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쪽의 직무를 탈 수 있을 거야. 그럼 자격증 취득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요? 직무마다 필수 자격증이라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자격 요건이나 배점 사항이 이제 될 거야. 근데 이제 우선 그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게 우선이겠지. 그럼 필수 자격증이라는 건 다 알 거야. 그 직무의 필수 자격증이라는 건. 그리고 연관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조금 작게 들어가는 구조거든. 그래서 직무별로 어떤 자격증이 대표성을 보여주는지는 지금 설명하기 조금 어렵지. 왜냐면 굉장히 많은 직무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 자격증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IT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만들어내는 게 민간보다는 조금 느려. 그래서 민간 쪽에 있는 자격증을 조금 따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 마지막으로 경쟁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정량 스펙이 좀 절대적인가요? 그래도 자소서를 좀 꼼꼼히 봐주겠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자격증 하나에 100점 만점에 작게는 5점, 뭐 평균적으로 10점, 많으면 20점 이렇게 주는데 자기소개서가 100점 만점의 비율이 막 30, 40 올라가지는 않을 거야. 요즘에 또 줄이고 있는 추세고.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를 빵점으로 쓰고 자격증 20점이라고 한다면 비슷해지는 건데 자소서는 대부분 다 대체적으로 잘 쓴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기소개서 만점 점수가 20점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15점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그러면 유사 자격증 하나 더 따냐 안 따냐 그 차이로 이제 더 커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자기소개서 쓰는데 너무 시간 많이 들이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쓰고 GPT한테 보완 요청하면 대부분 다 점수가 15점 이상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자소서 부분은 내가 다음에 알려줄 텐데 그것만 잘 따르면 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직업훈련, 학교교육. 만약에 다 안 끝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학교교육을 충분히 열심히 해가지고 직무와 관련된 교과목 그거를 점수 잘 받으면 되고, 졸업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취업 준비하면서 직업훈련 이거 계속 들어야 되고 자격증을 따면서 그렇게 키워나가야 될 것 같아. 학교에 있을 때 공부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밖에 나오면은 공모전 어떻게 팀 짜가지고 안에 있을 때 많이 해야지. 자기소개서는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안녕.